네,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오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합니다.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가 풀어나가야 할 난제가 많이 있죠. 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좀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구원투수로 나선 한동훈 전 장관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현재 상황을 9회 말 투아웃에 비유했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전국일을 거쳐서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취임을 하죠. 기자 간담회 형태로 이제 취임 일성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 글쎄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이 메시지에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방점을 두고 메시지를 낼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한동훈 장관이 예. 비대위원장으로 얘기되고 그렇죠. 수락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조금 의외였던 게 뭐냐면 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허. 예? 예. 내가 가면 길이 된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맞아요. 보통은 장관 재직 중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 옛날 같으면 예. 일반적으로 고심 중입니다. 보통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다 하는 것은 이번에 메시지도 아마 좀 그런 거 아닐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뭔가 이제 뭐 비대위 구상이라든지 또 앞으로 뭐 비대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뭐 이런 메시지도 물론 있겠지만 예. 그것보다는 뭔가 좀 더 직설적인 과거 문법에 좀 어긋났다기보다는 벗어난 뭐 그런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나 기자들이 뭐 불가피하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어떤 사람을 비대위원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뭐 그런 얘기를 당연히 밝혀야 할 것이고 아직 생각 중이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 뭔가 본인의 방향이라든지 구체적인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문법과 좀 다르게 확실하게 밝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왜냐하면 인선 자체가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 예. 그리고 아마도 이제 뭐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런 것도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면한 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것,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권에 쓰는 메시지가 아닌 좀 국민을 상대로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한동훈 전 장관은요 연휴 기간 동안 비대위원 인선 작업에 몰두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여기 이제 1호 이수정 교수에게 의사를 타진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본인은 이제 고사를 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또 비대위원 인선 어떻게 꾸려질지, 야 여기가 지금 관전 포인트긴 한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밖에서 보실 때. 일단 비대위원을 꾸리면서 네. 그러니까 임무를 통해서 정책을 전환했던 대표적인 비대위 성공 사례가 2012년 박근혜 비대위입니다. 예. 당시에 보면 이제 김종인 영입해서 경제민주화, 이상돈 교수를 영입해서 4대강 사업 반대, 네. 그리고 젊은 보수 이준석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이걸 모으면 반 MB 노선을 분명하게 해서 차별화를 하면서 네. 당시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극복해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2016년 김종인 비대위 때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생각나지만 그때 당시 이제 비대위원이 누구인지는 잘 생각 안 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워낙 뭐 독보적인 존재라서 비대위원들의 그런 좀 더 이런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영입하면 좋겠지만 예. 뭐 그렇게 세세하게 영입할 수 없는 조건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2년 비대위는 반 MB 정부라고 하는 MB 정부 말기였는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초기에 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문제를 좀 극복하는 차원에서 정책적 어떤 상징성을 가진 인선위원들을 찾아내기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흔히 이제 언론에서 나오듯이 뭐 7, 8, 9라고 하는 뭐 세대적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약간 그동안 좀 적게
그 대표되고 있는 아, 여성이라든지 예.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기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출발의 색깔은 옅어질 거고 그 인선 위원들이 특징적으로 2012년 비대위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세대는 좀 젊어지고 여성들의 좀 참여도 있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요, 이른바 이 중수청, 이 중도층과 수도권 청년층을 겨냥한 이 젊고 참신한 인물이 기용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이수정 교수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한동훈 전 장관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진 이 조정훈 의원 이름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가능할까? 좀 젊은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셔야 될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이게 또 뭐 중수청이라는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오나요?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됐다는 그 한동훈 자체가 어떤 파격과 변화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자꾸만 뭐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물론 해야 되겠지만 네. 젊은 사람들만으로 기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이른바 과거부터 얘기했던 노장청의 조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 또 정치적 정책적으로 좀 한동훈 비대위를 이끌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좀 기용을 해야 되겠죠. 한동훈 장관이 이수정 그 교수를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수정 교수 계속해서 그동안 여성 보호에 많은 관심을 쏟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한동훈 장관 전 장관과도 그런 면에서 예. 접점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성 특히 그 약자 보호 이런 쪽에 또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메시지를 내왔으니까 예.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사람을 기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전체적인 그 칼라는 이제 전문가적인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들, 자기 분야에서 상당히 일가를 이루는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예. 그런 젊은이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색채를 강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취임을 하고 29일 날 비대위원까지 이제 인선을 해서 이제 출발하는 모양새인데요.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민주당은요, 모레 28일에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예고를 하면서 비대위원장 취임을 앞둔 한동훈 전 장관을 향해서 특검 수용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여야 목소리를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식입니다. 대통령 부인은 더더욱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떠한 억지 주장과 궤변으로도 특검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꺼내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은 이미 문재인 정권 당시 2년 가까이 탈탈 털어서 수사했지만 어떤 혐의도 찾지 못한 건입니다. 민주당은 오직 정쟁을 위해 거대 의석수로 특검을 밀어붙이며 대한민국 법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한동훈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취임을 앞두고 어제 이제 당정대 긴급회의가 열렸죠. 여기서 김건희 특검법 수용 불가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제 총선 후에 조건부로 수락하는 안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 거기도 선을 완전히 그어버린 상황이에요. 어제 회의 결과를 보고 민주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이 나서겠습니까? 일단 드는 생각은 8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호언 선언을 하는 느낌.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때 당시 이제 호언 선언을 하고 그 뭐 4.3인가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에 저항해서 60 이제 국민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마치 이제 한동훈 장관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국민들이 생각할 때 뭐 짜고 치는 약속 대련 아니냐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네. 과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것을 차별화의 한 요소로 볼 건지 예. 아니면 정말 이렇게 지금 당전대가 이 분위기를 잡아버리고 또 이게 뭐 이런 특검 문제를 이제 정쟁적 요소로 다 해석해서 그걸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예. 한동훈 장관은 그것을 피해가는 어떤 계기와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검사 출신으로서의 국민들이 생각할 때 뭐 예. 아바타다 이런 이제 규정도 하고 이런 야권의 공격까지 있기 때문에 예. 이 점이 한동훈 비대위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과연 이 관계를 즉 수직적 당청 관계를 깨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여기에 첫 단추가 삐끗 잘못 나가는 계기가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직적 관계의 결단을 내릴지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 같아 보이세요? 그래서 저는 뭐 현재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예. 한동훈 장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 메시지가 악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네. 그런 얘기했으니까 그 악법이라도 수용한다? 그거는 조금 생각이 어려운 거고요.
또 국회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말도 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냐면 법을 만드는 건 입법부 권한이지만 네네. 그에 대응하는 대통령의 권한도 헌법적으로 거부권이라는 게 주어져 있으니까 예. 그건 뭐 거부권이라기보다는 재의 요구권이니까 국회에서 다시 한번 재의해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네. 물론 이제 뭐 거부권 행사하면 상당한 후폭풍이 있겠지요. 아니 또 뭐 그야말로 일부에서는 얘기하는 것처럼 뭐 본인의 배우자에 관한 건데 거부권 행사하려면 안 된다 하기는 뭐 회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한데 기본적으로 그런 만약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언론에 얘기하는 것처럼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하라든지 아니면 제2부속실 설치를 하라든지 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능성은 없다고 하지만 일단 거부권 행사하고 예. 총선 이후에 이 문제는 특검을 도입하든 뭐든 해서 확실히 매듭을 짓겠다. 이런 것도 아마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문재인 정권에서 뭐 탈탈 털었다고 얘기하지만 왜 그러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검찰이 최종 처분을 안 했냐는 거예요. 이게 수사를 많이 했다. 아직도 수사 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최종 무혐의 처분을 하든지 기소유예 처분을 하든지 예. 이런 최종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최종 처분을 안 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문제가 있고요. 뭐 조건부로 받아들이나 여기서는 벌써 진작에 협상에 나섰어야죠. 예. 협상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제 얘기하는 것은 예. 시기 지난 다음에 얘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이성윤 지검장이 그거를 붙들고 놓치지 않았다, 검찰총장이. 그래서 때문에 이게 지금 살아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김대수 대표께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상황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들었으면 윤석열, 이재명 대표의 구도에서 젊은 한동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이렇게 된 구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치적으로. 뭐 미래 권력 과의 대결 이런 식의 이제 소위 차기 대선의 어떤 구도 이런 예. 걸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미래냐 과거냐 이런 이제 문제니까 상당히 이제 민주당으로 좀 고용스럽긴 한데 예. 전반적으로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선은 좀 그 미래를 전망하는 투표를 하지만 네. 총선은 평가 그러니까 뭔가 심판하는 선거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이제 3년 차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선거에 가깝고 예. 결국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주 초점으로 한 선거를 치르고 싶어 할 거고요. 네네네. 한동훈 비대위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가능한 장박 뒤로 감추고 본인이 앞서 나와서 이제 선거를 치르려고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민주당이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혁신 경쟁이 세게 붙고 핵심적 문제가 된다면 뭐 이재명 대표가 또 한 발 물러서는 뭐 그런 수도 있고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적 흐름을 봐서 예. 이재명 대표가 계속 뭐 고를 할 수도 있지만 예. 이제 그런 측면에 이제 카드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카드 언급하신 거 이따 뒤에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당내에서는요, 한동훈 전 장관이 등판하면서 이준석 신당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탈당 날짜를 정해놓던 때만 하더라도 언론의 모든 관심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집중돼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를 지나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뉴스가 굉장히 급격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시한은 정해놨지만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다듬고 당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교수님 보시기에 내일 탈당합니까? 그리고 할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탈당하지 않으면 본인이 우습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상황은요. 예. 아니 계속해서 12월 27일 얘기했고 네네. 일부에서는 그게 과거 2012년도에 예. 박근혜 비대위에 본인이 합류한 시기가 예. 12월 27일이다. 그래서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했고 네. 탈당하지 않으면 정말 본인이 우습게 되는 상황이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예. 다시 주저앉거나 국민의힘에 남기로 한다면 그거야말로 완전히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다. 얘기하면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씩 메시지가 변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신당 창당을 하는 게 27일이라 처음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조금 도면서 맞아요. 탈당한다고 탈당. 얘기했고 맞아요. 예. 이제는 뭐냐면 탈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거라고 설적 얘기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을 수 없지만 또 하기도 어려운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글쎄요. 아마도 본인이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일단은 탈당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상황이 조금씩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아마 그 이후의 행보는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탈당하고 이후에 다른 방향을 모색해 본다라는 게 이제 노 교수님의 이야기인데 지금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천하 용인 중에 한 명도 아마 안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밖에서 보실 때 신당은 어떤 식으로 모양이 갖춰질까요? 일단 천하 용 중에서 용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김 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준석 대표의 어떤 뭐 조직력 또는 포용력 이런 거에 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뭐 혼자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고요. 네네. 상당히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상당히 아쉬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전반적인 국민의힘의 보수의 어떤 예. 혁신, 보수 재편의 과정에서 예. 이준석 대표가 지금 키를 잡은 건 틀림없습니다. 뭐냐면 국민의힘이 비대위가 떨 정도 상황까지 와버렸으니까 예. 이런 점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이준석 대표가 주도를 하다가 이제 비대위가 뜨니까 비대위를 초점 맞춰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초점 이동했지만 예. 지금부터는 다시 이준석 대표의 탈당이 이루어지면서 예. 탈당의 변이 또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향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의힘은 뭔가의 내분이라든지 뭐 공천의 잡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많고 그렇다면 이제 점점 이준석의 시간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 어차피 여야가 2월 달까지 가야만이 어떤 내부의 혁신의 이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이라도 이준석 대표가 보수 진영의 변화를 이끌 키를 쥘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향후 정치적 입지는 앞으로 한동훈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역할 역량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향후 이준석 전 대표의 역할, 여기는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글쎄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의견이 갈렸던 게 예. 아직도 많은 영향력이 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영향력보다 더 큰 게 보수 진영 내부에 끼치는 해악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현재로서는 이준석 대표가 만약 보수층의 젊은이들에 특히 예. 약간의 영향력이 있었다 그러면 73년생 50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섬으로써 그 영향력은 대폭 축소됐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뭐 보수층 일부에 얘기하는 것처럼 끌어안으면 앞으로 더 큰 두통거리 생길 것이다. 이런 쪽이 아마도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굳이 이준석 대표를 끌어낼 이유가 없고 그럼으로써 아마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은 제가 보기에는 자꾸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갈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당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일각에서 당 변화를 촉구하면서 제시한 이 연말 시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표는 아직 응답을 하고 있지 않죠. 또 비명계 이원욱 의원, 이 대표의 무건수행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왜 침묵이 길어지는지, 어떤 끌어안을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최대한 통합을 강조하면서 좀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이제 이게 공천 과정으로 들어가거나 이러면 그것이 이제 어쨌든 당의 분열적 어떤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최대한 이제 시간을 끌으면서 내부 통합적 요소를 보여야 하는데 내부 통합적 요소에서 이제 이낙연 대표나 전직 총리들 이런과의 관계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의 통합적 노력을 하고 있고 예. 또는 그 전부터 이제 문제가 됐던 뭐 사무총장이라든 이런 직위를 가지고 당내 공천을 주도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는 좀 더 그런 것들을 적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가 뜨고 난 이후에 좀 시간을 갖고 하겠다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게 좀 미흡해 보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예. 당내 혁신의 어떤 이런 바람을 좀 더 불러일어서 중도층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요소에서 지금 뚜렷하게 뭔가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당내 비주류들이 계속 공격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뭐 당직부터라도 좀 이렇게 바꾸고 또 만약 공관위원장을 만약에 이제 한다면 예. 그런 부분에서의 좀 더 당의 인사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 끌기라고 하는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미 날짜를 박았잖아요, 연말로. 그런데 시간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지금 또 시간 끌기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맞습니다. 뭐 예. 어차피 그렇긴 한데 이제 정치라는 것은 서로 대화해 나가는 과정이고 예. 그것에서 서로 이제
타협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의 주고받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어쨌든 군사 작전처럼 딱 디데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여전히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소재 그런 것에 어떤 마지막 그 선을 그어 놓은 거지 그 자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공천을 둘러싼 이 계파 갈등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 당원들 사이에 쏠고 있는요. 호남 친명 후보자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의 그 박균택 변호사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 또 측근, 강의원 특보, 김의겸 의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친명과 비명 갈라치기다. 찐명 감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장면은 굉장히 좀 쓴 장면이고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이런 그 갈등이 시작됐고요. 예. 앞으로 국민의힘도 시작될 건데 지금 뭐 친명 비명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예. 뭐 노선을 둘러싼 싸움인지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언젠가 얘기했다시피 이런 이 갈등의 본질적인 부분은 공천 싸움이에요. 기본 특히 현역 의원들의 도전하는 원외 위원장들 예. 새롭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지역구, 자신이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구에 있는 그 의원들을 예. 막 비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은 친명이다 하면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그게 본질적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뭐 지난번엔 또 뭐 비명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 출마자들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그런 또 저 리스트가 나오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나온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런 공천 싸움이기 때문에 예. 이게 쉽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전에 그 김 대표께서 얘기하셨지만 이낙연 대표 전 대표의 그런 어떤 신당 창당 움직임 이것도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자신의 어떤 그 이른바 계파 예. 의원들에 대한 지분을 좀 더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는가 예.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걸 딱 이재명 대표 간파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 정도는 무시해도 되겠다. 현재로서 영향력을 지금 그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일부 보도에 따르면요. 오늘 이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총리 만난다고 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모레 이재명 대표 회동하기 전에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나는 겁니다. 글쎄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글쎄요. 나중에 모레도 하나 좀 카드, 뭐 후퇴하는 카드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지금 삼 총리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좀 전망해 주세요. 일단 그 세 분 전직 총리가 요구하는 거는 예. 이제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길을 가는 전통적인 민주당의 노선을 걸으라. 예. 이제 요걸 요구하고 거기에서 특히 이제 어떤 정당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확보해왔던 네. 선거법을 병립형으로 해서 다시 양당제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을 좀 중지해라 이런 걸 요구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만나서 대화하고 포용해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당내 강성당원들 특히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개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제와 그런 새로운 문화를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당대표가 노력해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제 민주당이 민주당답게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그 총리들과의 이재명 대표는 만나서 예. 민주당이 서로 대화하면서 어쨌든 통합해내는 어떤 계기를 찾아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